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댓글들을 알아보고 김동수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또 7만 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구독자. 예, 그러네요. 야, 제가 처음 교수님과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했을 때가 아마 2만 명에서 3만 명?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20탄이고 구독자도 7만 명이고 네. 매일매일 또 이게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두 개씩 매일 아침 6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늘 새롭게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탄 또 이제 질문 댓글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비밀의 화원님, 아버지가 동생에게 물려준 토지가 있어요. 문제는 이 아이가 오랫동안 해외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들어올 의향은 없다고 합니다. 등기 권리증을 보내주고 저에게 주겠다는데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국내로 나오지 않겠다는데 본인이 꼭 나와야만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인 동생에게 증여를 했군요. 네. 그런데 동생이 지금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동생은 비거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의 소유권을 지금 형에게 이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증여계약서. 그래야 등기가 되거든요. 그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거민계약을 받아야 돼요. 거민계약? 거민계약. 증여계약서에다 거민계약을 받고 또 증여할 수 있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동생한테 증여받게 되면 취득세를 해야 되거든요. 취득세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데 취득세는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여세도 내야 돼요. 증여세까지. 그렇지. 동생 형한테 주니까. 증여세는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다음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동생이 형한테 증여하는 거니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 공제가 1,000만 원만 공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그 이상은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공제 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르면 법무사한테 맡겨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일단은 그 동생이 여기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 아니죠. 없어도 절차를. 일단은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서류는 증여계약서에다가 뭐 인감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동생한테 받아가지고 이임장 받아가지고 형이 직접 뭐 인감 띄어서 국내로 들어올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반 서류만 갖추면 이런 거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은하님, 저희 동생이 전셋집을 얻었는데 기존에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전셋집 이사 날짜는 받아놨는데 기존 월세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올해 연장한 거라 계약 만료 전이고요. 동생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고 이사갈 집, 기존 월세집 다 동생 명의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삿날까지 월세집이 안 나가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영상들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점유를 상실하면 안 돼요. 언젠가 얘기했죠? 즉 집을 비우고 이사가 버리면은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꼭 이사 가야 될 상황이라면 어머니만 먼저 이사하시고 동생인 당사자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를 해야 돼요. 또 사실 계약갱신으로 지금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 가면 안 돼요. 대항력 상실이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집이 나가야 이제 보증금을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좀 보증금 문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금을 받을 때 그거 받아가지고 또 임대차 계약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김성두님, 질문 하나 받아주세요. 서초동에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 혹여나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으로 주거지역이 파괴 등으로 훼손됐다면 누가 복구해 주는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네. 이런 전쟁 등이 일어나서 그렇죠.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 네네. 누가 복구하느냐? 네. 당연히 소유권자인 네. 집주인이 복구를 해야 되겠죠. 집주인이. 당연히 소유권자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가에서 해결해 줄 일은 그럼요. 아니니까. 예. 강대성님, 친척이 가압류해 놓은 집을 상의도 없이 1월 7일 법원에 가압류 금액을 5천만 원을 법원에 해방 공탁한 당일 타인에게 매매하고 잠적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매수자를 상대로 가압류 말소가 안 된 상태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압류 말소 전이라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꼭 답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탁법에 의해서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을 하고, 네. 그러니까 가압류된 5천만 원 공탁을 하고, 네. 당일날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네. 고의성이 있어 보여. 그러나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요. 예. 만약에 원칙적으로 가압류 말소가 안 되어 있다면 네. 전 소유자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을 통해서 강제경매는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데 예. 가압류한 금액 5천만 원 공탁했으니까 그걸 받으면 되는 건데 예. 어떤 사유인지를 지금 내가 모르겠어. 이게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아. 가압류가 말소돼야 되거든. 네. 말소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전 소유자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을 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현 소유자는 소유권이 박탈당하는 거거든. 어려운 거거든 사실은. 아직 듣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무주택자인데 25년쯤 된 구축 아파트 구입은 어떤지요? 경기도나 의정부 쪽으로 어떨런지요?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무주택자라 네.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것 같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가 좋잖아요. 그거는 뭐. 네. 그런데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선택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5년이 됐다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시나. 그렇죠. 그래서 이사갈 지역을 선택하고 매매 가격 변동률을 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의정부는 마이너스 0.37%가 하락했고 거기 인근 지역의 양주시는 마이너스 2.6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하락이 전망이 예상되니까요. 늘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시면서 구축된 아파트라도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리님, 저희가 평택에 살고 있는데 동탄 2호수공원 쪽 신도시로 이사가고 싶은데 지금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2년 정도 전세로 살다가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도 거품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올해 들어 말이죠. 상반기 즉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평택은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4.25% 하락했어. 많이 떨어졌네. 서울은 지금 한 1.67% 하락했는데 많이 하락했죠. 그러네요. 또 인근에 있는 화성시도 마이너스 2.48%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화성시도 지금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내년도 이후에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여러 군데 방문해서요. 시장 조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매가격 변동률을 체크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하락할 수 있으니. 뭐 일단은 전세 쪽이 나을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긴 올라가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우리 김동수 유튜브 가족들은요. 모든 부동산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저점에 사야 돼. 네네. 그리고 고점에 팔아야 돼. 그럼 저점이 언제인가? 이건 거의 제가 언제 한번 특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은요. 한 3년 6개월 사이에 이게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그래요? 제가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 한번 또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점과 고점. 근데 저점 고점은 진짜
이 집을 살고 파는 사람들한테는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가 202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021년도, 23년도, 25년도, 28년도, 29년도 이렇게 네. 쭉 프로세스를 보면은 예.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인가 이게 예. 나오거든요. 자료가. 어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연구 잘 하시고 예, 연구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선물하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조영님, 교수님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부산 명지에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님 올해 11월 계약 만기인데 매매하는 게 나을지, 명지 신도시 포스코, 삼정 그린코아 베스트 신축 아파트랑 명지 오션시티 5년 정도 된 롯데 극동 아파트 생각 중입니다. 실거주 목적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올 상반기 강서구는 마이너스 3.48%가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산의 강서구도 하반기에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요. 강서구라 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따라 매매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지역별로 또 뭐 교통 효제라든가 또 공급 물량에 따라서 그래서 매매 가격 변동 추이를 좀 계속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매수 타이밍만 잘 맞춰도 저점에 사게 되면 큰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변동 추이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즐러님, 교수님 화폐 개혁으로 여러 가지 루머와 소식이 난무한데요. 늘 정확한 정보력으로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유동성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안한 마음에 교수님께 조언 듣고 싶습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네, 예. 화폐 개혁 논란이 지난 3월에 있었어요. 네, 잠깐 있었죠. 3개월 전인가요? 3월 달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가가지고 리디노메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국회의원 질문에 그런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사실은 저도 그 국회에서 그 이주열 총재가 그런 발언을 할 때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화폐 개혁 논란이 지난 5월 또 5월 달에 5월 13일입니다. 정확하게. 국회에서 열린 화폐 개혁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된 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화폐 개혁은 가능성이 없다. 아예 이렇게 일축한 바가 있어요. 아무래도 시끌시끌하니까 그 화폐 개혁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좀 무마시키기 이게 이제 진정성이 있는 건지 저도 몰라요. 예, 이거는 뭐. 예,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국가가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유동성 자금을 마련하고 계신다는데 당연히 뭐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네요. 제가 올해 2019년 재테크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재테크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그럼 재테크를 잘하고 계시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영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작년에 작은 집을 2억 5천에 매도하고 올 말이나 내년에 집값 내리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이 5학년 중학생이어서 집을 30평대로 이사가려고 준비 중에 있던 극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급 토지보상금, 부동산 재유입, 집값 상승 재현될까라는 교수님의 강의도 보고 다른 뉴스나 매체를 접하고 나니 아이들과 살 집 구매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도한 집은 6개월 만에 4천 더 받아 판매가 되었더군요. 가뜩이나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 허망하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출을 받아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님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도 답답합니다. 서민에게는 너무 희망이 없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조금 속이 팔고 나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좀 속이 상하겠죠? 예, 속이 상하겠네요. 그러나 자녀들 때문에 국민주택인 그래도 분양면적 33평형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둘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이 지금 어디신지 제가 궁금해요. 어딘가 안 나왔죠? 지역은 말씀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지역이라면 하락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수도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기회가 되시면 또 다음 기회가 되시면 좀 지역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그 지역의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예. 지역 정확한 다음에 지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어느 지역에 집을 매수할 것인가. 예. 그러면 제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김현복님,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과천 3기 신도시를 노리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은 청약 가점 산정 기준이 다른데 3기 신도시는 전부 공공 분양인가요? 과천 인구가 적어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간 분양은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 네이버를 찾아봐도 명확하게 설명된 게 없네요. 과천 3기 신도시요. 예. 공공 분양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반 분양 받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천 그 3기 신도시 단계는요.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한 지금 사전조사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2019년도 연말에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2020년 말경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시는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설명회를 해서 3기 신도시 중 분양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공 분양과 일반 분양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인데 네. 공공 분양은요.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긴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은 뭐 12회 이상만 납입하면 되고요. 자, 민간 분양은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니까 33평형이 되거든요. 이건 100% 가점제입니다. 가점제. 민간 분양은. 예. 그러나 가점이 낮은 젊은 사람의 경우는 85제곱미터 이상 청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점제가 낮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청약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양받기 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해야 돼요. 무주택 기간 그 가점이 전체 84점 중 최고 32점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주지는 택지개발지구가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해당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는 30%, 해당 지역 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전체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공급 물량이 30%를 추첨하고 추첨 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20%와 경쟁하고 떨어져도 다시 50% 안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민간 분양은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질문대로 민간 분양은 1년 이상 거주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야. 질문은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 답변이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하고 아마 이 과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뭐 민간 분양이든 공공 분양이든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가점제가 이제 높아야 되는데. 가점이 높아야죠. 그렇죠. 그런 방법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유. 특히 민간 분양할 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33평형 이하는 100%가 가점제라는 거예요. 송희선님,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50 중반입니다. 내년 11월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 자금은 3억대이고요. 교산 신도시 분양받아 보려고 하지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집을 사야 할지 다시 전세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방에 시내 근교와 가까운 원주, 이천 전원주택 매입은 어떤지요? 매입을 한다면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요? 그리고 원주는 인구 소멸 지역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원주택 교산 신도시 분양을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교산 신도시입니다. 하남. 그런데 올 상반기에 하남시가 무려 마이너스 4.2%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하반기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하남시 아파트 지역을 정해놓고요. 매매 변동률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시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지금은
네. 결과적으로 미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역시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주는요, 기업 도시예요. 강원도. 그리고 혁신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유입이 많습니다. 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지금 원주는 미분양이 많아요. 아, 그런데도? 네. 예. 그리고 원주는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허. 그리고 지금 원주나 경기도 이천에 전원주택을 뭐 구입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전원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싶거든 네. 반드시 식구들과 다각도로 상의를 해 보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는 쉽게 구입하는데 나중에 처분하려면 절대 안 팔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전원주택은 재산가치, 형성가치가 전혀 없어요. 돈이 안 된다고. 재테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은 가려면 아예 평생 살 생각으로 그럼요. 들어가야겠네요. 재산가치 떠나서. 예. 네. 그러나 전원주택이라 하더라도 큰 대도시 그 변두리 지역에 네. 네? 그런 데는 앞으로 미래는 재산 가치가 엄청납니다. 생활권도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고. 아, 인프라가 다 있지요. 예. 편의시설도 있지요. 예. 뭐 종합병원도 있고 대학도 있는 아주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수도권 특별시 서울특별시 변두리 지역의 전원주택이라면 뭐 최고입니다. 아, 미래가치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김현숙님, 또 다른 궁금증의 질문드립니다. 만약 자식이 집 구입 시 부모가 무이자로 2억까지 차용해 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2억까지는 가능하기도 해요. 그런데 네. 하지만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무조건 2억을 주고 예. 이자 없이 했다? 사실은 뭐 증여세가 없긴 없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녀가 주택을 구입 시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 네.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네네. 또 자녀가 부모한테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특히 매월 정해진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관할세무서에다가 입증을 해야 돼요. 형식적이지만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은 얼마고 언제까지 빌릴 것이다. 기간과 네네. 그리고 몇 프로의 이자를 주겠다. 이자율 등을 기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차용증서에 기재한 대로 부모에게 꾸준히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는 반드시 통장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받아야 할 이자율은 네. 세법에서 정해지고 있어요. 아, 정해져 있나요? 연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일 자녀가 부모에게 4.6%보다 낮은 이자를 부모에게 준다면 네. 그 차액만큼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아, 증여로? 이자를 적게 주면. 예. 그런데 더 알려드릴게. 예.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그 이자 차액이 네.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라면 네.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라면. 네네네. 그런데 자녀가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할 경우에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으면 바로 원금이 2억 1,739만 원이 넘어야 돼요. 이건 이제 세법상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네네. 자, 원금 규모가 2억 1,739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원래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니까. 그렇죠. 예. 이자를 한 푼도 주고받지 않는다면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여한 것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질문이 있는데 차용을 하고 기간을 정해두잖아요. 그 기간 안에 그 원금을 못 갚았을 경우 그것도 증여로
보나요? 아니 나중에 이제 원금 갚아야죠. 그러니까 갚을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동시에 갚는 경우가 있고. 네. 이자만 먼저. 매월 이자만 갚다가 이제 나중에 원금을 또 모아서 갚는 경우도 근데 있고. 그 기간 안에 못 갚았을 때.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네. 상관이 없나요? 예. 그렇구나. 기간을 연장하면 되지. 기간을 연장. 연장 계약하면 되죠.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악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하고 자녀에서 차용 증서를 쓰고 돈을 빌려오면 예. 그 이자 4.6% 줄 필요 없어요. 없고 한 2, 3% 정도 주면 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이자를 받을 경우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으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모아서 부모는 27.5%의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 이자에 대한. 네. 부모가 이거 이제 아들한테 받는 소득은 금융소득이거든요. 예.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들이 부모에게 이자를 4.6% 주지 말고 한 2, 3% 주고 빌려오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야. 별천사님, 교수님께 해결 방안은 없는지 알기 위해 답답한 심정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질문을 3가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이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저희 부산 연산동 공무원 임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일을 하며 30년이 넘는 작은 사원 아파트이며 실평수 10평, 남짓한 소형 아파트에 28세대이며 아파트 앞 공터에는 테니스장이 있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도 받고 합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4월 달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전에 LH로 땅을 팔았으니 전 세대 나가라는 것입니다. 숙소 관리하는 공무원 담당한테서 개개인마다 통보가 온 것입니다. 공무원 복지 사택도 인근에 없는 데다 기장 쪽에 우체국 소형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네요. 거긴 그 근처 사원들이 살고 있지 않겠어요? 몇 세대 되지도 않는 땅에 사원 임대 숙소 아파트는 국가 땅을 복지 차원에서 지은 거면 어떻게 복지를 위해 쓴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만 LH로 땅을 팔다니요. 어처구니가 없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리겠죠. 바로 저희 앞에 롯데 대단지 계속 짓고 있거든요. 어떠한 방법은 없는지요?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말없이 나가야 하는 게 순리에 맞는 건지요? 저희만 지금 집을 못 구하고 남아있답니다. 교수님,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참 안타깝네. 이거 땅을 LH에 팔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적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땅 사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렇죠. 이게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참 진솔한 질문인데요. 참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어요. 이게. 이거는 뭐 그죠? 좀 답답하네요. 어떤 방법이 없네요. 참 억울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 네, 참 또 집도 지금 못 구하고 있다고 하셔서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은 뭐 이어서 질문 또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자, 2번째 질문입니다. 대학 다니는 딸이 있고 남편 직장은 남구 남천동 쪽이라 집을 올 전세로 구하려고 하니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은 최대 소비를 아껴야 한다는 말씀이 집을 구하면서 새삼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월세뿐인 세상에 올 전세는 부동산마다 하루에 한두 건 나올 듯 말 듯 그러면서도 전세 물량이 없으니 실거래가와 호가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최소 2천, 많으면 3천에서 4천 나는걸요. 그래서 말인데요. 강의 내용의 실거래가와 호가 비교는 한국감정평가원의 검사 질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로 신청하라 하셨는데 제가 얻은 집이 실거래보다 호가와 계약 체결이 되었다면 계약 체결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절차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제가 실거래가와 호가가 많이 차이가 나니 실거래가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해도 되는 건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한 건데 그렇죠. 지금 시세 매매를 뭐 1억에 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니까 9천이더라. 그럼 내가
1,000만 원 더 비싸게 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게 시세라는 거야, 호가라는 거야.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한테 60일 이내에 거래 계약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네.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돼. 실거래가도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요, 다양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예. 거지. 그러니까 한 군데 공인중개사만 갈 게 아니라 예. 다양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답방하면서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계약을 했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계약했으면 어쩔 수가 없어. 예, 다시 계약도 안 되는 거고. 안 돼요. 이것도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인간적으로 예. 공인중개사하고 또 전 소유자하고 네. 협상을 해서 또 가격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예, 저하기 쉽지 뭐 않습니다. 깎으면서까지 누가 이렇게 그렇죠.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요즘 아직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실거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집은 지금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 빌라 전세 신축을 받는데요. 거기서 분양도 하고 전세도 하는 부장 사무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주택형 빌라고요. 20평 초반입니다. 19층이고 50세대입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거기서 임대차 계약서를 적자고 하면 적어도 안전할까요? 저희는 전세 대출 은행에서 받을 건데 요거는 가능하고 빌라 측에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던데 임대차 계약서 서류 제출해야 하는데 중개인을 안 끼고 직 다이렉트로 계약서 작성해서 안전할지 걱정이에요. 하도 전세금 못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돼요. 대출해서 하는 돈이라 전세입자한테는 바로 전세금을 직접 입금시킨다고 하나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장해놓고 나쁜맘 먹고 잠적해버려도 대출받은 이와 관계는 없는지요. 즉 전세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래서 네. 이런 신축 빌라 계약도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해요. 요즘 직거래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특히 빌라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의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예. 신축 빌라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들쑥날쑥해. 그래서 인근 지역에 빌라 시세도 좀 조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개업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발품을 팔아야 돼요. 발품을 여러 군데. 네. 그리고 반드시 그 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고 네.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하는 게 안전해요. 직거래 좀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중개 수수료를 주더라도 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안전한 게 낫죠.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수수료 아끼려다가 예,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요. 예, 안전한 게 제일입니다. 지금은 위험한 세상이니까 네.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뭐 한 말씀 하실까요? 늘 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더 있겠어요. 네. 저를 우리 김동수 유튜브를 늘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늘 초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꼭 예. 봐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